센터의 신병호 선생님께서 왜 사회정책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실패한가라는 흥미있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젊은 날 인류학을 공부했지만 인류학자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문희 선생님하고 조은하 선생님이신데 인류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신데 제가 이제 인류학을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셨던 분들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자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회복지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회복지학자라는 자의식도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존재이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발표를 요청하신 분도 저의 이러한 그 애매모호한 존재로서의 스테이터스를 마음껏 누려라. 어떤 형식이나 뭐 이런 것 구애받지 마라. 뭐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쓴 글은 그래서 사실은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수필스러운 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회과학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걸 전반적으로 얘기할 능력은 없고 주로 이제 사회복지학과 같은 사회정책을 다루는 학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읽는 걸로 발표를 대신할까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 학문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진부할 정도로 사회가 오래된 관심사다. 일찍이 웰버는 이에 관해서 후대의 동업자들을 위해서 교훈적인 충고를 남긴 바 있다. 경험과학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없으며 단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과학 외적 가치들로부터 자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주장만으로도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말끔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매부식으로 표현하자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그 현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과학일지인데 동업자들끼리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복잡해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과학이 내놓은 분석과 설명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 활동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어쨌든 웨버 자신도 과학이 정치적 행위자와 정당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줌으로써 실천 영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궁극적 입장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대들이 궁극적 입장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실, 특히 실제적인 결과와 수단은 이러저러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결코 모든 사회과학이 실천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실천을 의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회정책학 내지 사회복지학 같은 학문이 비교적 이런 강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회 문제를 다루겠다고 태어난 이들 학문은 늘상 불평등과 빈곤, 노동과 사회적 배제, 인권, 고령화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 내놓기를 업으로 삼고 있다. 또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들은 각종 회의 이들 학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이들 학문은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에 기여하고 있는가? 근대 과학은 어떤 현상의 이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회 현상 역시 그것을 낳는 원인들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 문제라는 현상도 그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정책학의 기본은 사회 문제의 규명, 문제의 원인 분석, 원인 제거를 위한 방안 모색,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수립,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문제 혹은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수반된다. 정책은 표적으로 삼는 집단을 되도록 특정화하고 그 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우 단순화된 논리의 모형만이 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난한 실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활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 빈곤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약하나마 노동 능력이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 즉 약한 근로 의욕과
직업 기능 및 기술의 부족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과 의지를 북돋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제도로 만들어졌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문제되었다. 그러나 이들 참여자가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다.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처음 선정 단계에 건강 수준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기는 했지만 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취약점을 타는 데는 매우 무심하고 등한했다. 예컨대 참여자 중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경미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하는 성격 장애가 있고 또 술만 들어가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도가 지목하고 있는 두 가지 원인 이외에도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이들을 취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이 정책의 실패를 부추기는 또 다른 심각한 요소가 제도 자체에 도사리고 있었다.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참여자에게는 각종 급여가 일괄적으로 주어지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참여자들은 이런 급여들을 포기하고 성공이 불확실한 취업이나 창업의 길을 택하기보다 이 제도 안에 계속 머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자활사업이라는 제도는 참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그 제도의 내적 오류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자립을 방해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을 띄워놓고 그 다음 문장을 자활사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와 연구 프로젝트가 수없이 진행되었다. 처음엔 전문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관료들에게 그것은 적당한 수준의 개선이 아니라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거니와 그를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자활사업에 관한 논의에서 제도의 실패를 불러오는 두 가지의 큰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점차 자활사업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는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지역적이고 미세한 문제만을 다루게 되었다. 제도의 구조적 오류의 시정을 거론하는 것은 어차피 비현실적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입을 닫은 채 변죽만 울려댔다. 왜 사회정책은 처음에 목표했던 사회문제 해결에 실패하는가? 이 자활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의 현상은 논리 모델의 형태로 굴절되고 변형된다. 이른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한 복합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관한 해석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책은 그 원인들과 해결 방법을 몇 가지로 추리고 간소화한다. 이때 정책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의 원인들은 사상된다. 예컨대 실업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학력임을 발견해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과정에는 저학력이 아예 원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믿음은 현실을 비껴가기 일수다. 모든 원인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원인을 안다 해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둘째, 정책은 혁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나 제도의 오류가 발견될 때 제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역시 원인 제거의 원리에 따라서 오류를 없애거나 제도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 구조의 전면적 재편이나 비용의 증가 그리고 다른 관련 법제들과의 관계 등등 복잡한 과제를 감수해야 된다. 특히 정책을 다루는 고위 관료들의 입장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기존 제도의 입안자로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정치적 비난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법제와 충돌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도 어긋나지 않는 매우 온건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학문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정책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관료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사회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릴 수 없다. 아니 전문가로 대접받기는 깨트려서는 안 된다. 관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감당하기 싫어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약이 될 만한 혁신적 대안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는 당장 다음 날부터 비현실적 주장을 일삼는 몽상가 내지 무책임한 운동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관료들은 더 이상 그를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도시연구소라는 데서 일할 때 뭐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위 이제 우리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 그 민간 연구소는 아마추어고 자기네는 프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좀 고민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162쪽에 두 번째 걸 찾았습니다. 경제학이 이론으로 출발해서 실천 영역에 관여하는 위치로까지 발전했다면 사회복지학은 철저히 실천의 꽁무니를 따라오면서 생성된 학문이다. 처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전통은 이론적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사회사업의 역사에는 1800년대부터 좀처럼 타협하기 힘든 두 갈래의 전통이 있어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무능력, 부적응, 심리 및 정신적 불건강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기능으로서의 전통과 문제의 근원을 사회적 환경으로 진단하고 사회개혁에 힘을 쏘는 운동으로서의 전통이 그것이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150년이 넘는 영미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이 두 가지 노선은 결코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항상 전자가 우세한 가운데 사회 전체의 정치적 풍향이 다소 개혁적으로 바뀌는 시기에 행동주의 노선이 잠깐 고개를 드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도 전문가주의가 작용하였다. 언제부턴가 사회사업 내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 전문가주의는 올바른 이론과 기준에 입각해야 올바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명분과 자신의 직업 영역을 통제하고 정당화해야 할 실리적 필요 위에 서 있었다. 남들과 구분이 되는 지식을 구축하고 새롭게 확장되는 사회 서비스 시장을 통제하며 다수의 고객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회사업 학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는 데 진력하였다. 희소성의 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구별짓기 전략인 셈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목표와 전망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안전한 노선만을 택하였다. 164쪽의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쌓여갈수록 실천론 텍스트의 내용은 방대해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텍스트에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문서 작업의 양도 계속 늘어났다. 또 사회복지로 유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 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도 날로 발전하였다. 앞에서 발제해 주신 그 한준 선생님 얘기하고 통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성과 평가의 방법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는 계량화된 평가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정부를 비롯한 지원기관들은 사회복지학자들이 개발한 평가 지표에 흐뭇해했고 사회복지기관들은 기꺼이 그 지표를 자신들의 활동의 준거 기준으로 채택했다. 복지기관들에 대한 예산 지급은 순전히 활동의 평가 결과에 좌우되므로 모든 활동은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사회복지사 개인 또는 복지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재량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리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도 그것이 예산 지원 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오는 데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거나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 활동은 엄두조차 낼 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용한 것은 어떤 한 복지사가 그 사회복지의 날에 기고한 것인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셀러리맨처럼 이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도 없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얘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165쪽의 중간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느 영역에서나 발견되는 개인주의, 성과주의, 무사한 일의 태도가 유독 이들 사회복지사에게 위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의 변화를 성취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과연 셀러리맨처럼 움직이는 복지사들이 이른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얼마나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지에 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고용한 일선 활동가들에게서 또 한 번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변화는 결코 박제화된 지식만으로는 일궈낼 수 없을 것이다. 활동가들이 만나는 어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내적 변화와 그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수많은 빈곤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어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다.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면 빈곤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과학의 논리는 그저 논리일 뿐이다. 사회정책의 과학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빠짐없이 알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알아낸다 해도 그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 속수무책일 수 있다. 결국 사회정책의 과학은 자신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들만을 추려서 인과론의 모델을 구성하며 해결 방법의 설계 역시 실현 가능한 것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모형은 현실 세계로부터 선택과 단순화의 여러 과정을 거친 논리적 구성물이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사회 문제란 애초부터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뭐 구성주의 입장이라고 하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정책과학이 기제를 통해서 여과되는 순간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형식 논리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위기라기보다는 본원적 한계라고 부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보통 위기란 근자에 나타난 위험을 일컫는데 정책의 과학에서 발견되는 실패의 원인은 이미 근대 과학이 태동할 때부터 잉태되어 있던 학문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의 과학이 실패만 거듭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낸 빛나는 성공의 역사도 덜어 있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케인즈의 경제학은 미국과 유럽을 구원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국가가 건설되는 주축들의 역할도 똑똑히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은 경제 성장률을 단 1% 올리는데도 기여하지 못한다. 정작 빈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성장은 화려한 수리적 기법 위에 설계된 경제 정책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빚어내는 우연과 운에 좌우되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미리 예측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졌다. 과학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되었고 알 수 없는 변수의 세계는 자꾸 넓어지고 있으며 정책적 의지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정책의 과학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자본주의는 복잡해졌고 시장은 어원화되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67쪽의 두 번째 문단 드렸습니다. 사회정책의 과학이 호황을 누리는 반면 사회문제 해결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쨌든 사회정책의 궁극적 실패의 반증이다. 물론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사회정책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앞서 언급했던 사회그로서의 정책과학이 지닌 본연의 한계라면 실패를 더욱 부추겼던 또 다른 이유는 전문가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합되어 불러온 사회과학의 기능주의화 경향이 아닌가 싶다. 사회정책의 과학은 어떤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하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작은 변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왔다. 아마도 과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코 말해줄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베버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난히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과학의 오염을 경계했던 베버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날의 학문의 산업화 경향에 대해서도 가치 중립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칭찬을 해줄지는 모르겠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